2013년 7월 1일 새벽 2시경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에 젊은 남녀 한 쌍이 들어옵니다. 여성은 자신의 언니가 실종된 것 같다면서 미귀가 신고를 했어요. 5일 전부터 집을 나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성과 함께 찾아온 남성 역시 처형이 실종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고된 여성은 당시 나이 32세의 A씨였습니다. 이 A씨의 쌍둥이 여동생 최씨가 언니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남편하고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러 왔었던 거죠. 경찰은 가족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가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종의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자들이 5일 전부터 A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를 하러 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A씨에게 왔었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잠깐 바람 좀 쐬다가 오겠다. 이런 메시지가 왔었던 거죠.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대요. 근데 그 후로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5일이나 됐는데도 집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미귀가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우선 경찰은 A씨가 바람을 쐬러 나갔다고 말을 했다면 본인의 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A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벤츠 차량부터 조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수상한 정황을 발견하게 되죠. 이 A씨의 차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1200만 원에 매매가 됐던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 정보를 경찰이 알아낸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건 이 A씨의 차를 직접 몰고 가서 판매한 사람이 바로 여동생 최씨의 남편인 정씨였다는 거예요. 같이 신고하러 왔었던 그 사람이요. 참 이상하죠? 가족들도 그랬어요. 모두가 지금 A씨가 없어져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처형의 차를 중고차 업체에 판다? 아내도 아니고 처형차를? 앞뒤도 안 맞고 자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차를 넘겼을 때 벌어질 뒷일 같은 건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경찰은 즉시 정 씨를 불러 조사를 시작합니다. 진짜 A씨의 차를 팔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차 팔고 받은 그 1200만 원은 어떻게 했는지 경찰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대로 된 답변을 단 한 번도 못해요. 경찰이 이 대답 못하는 정 씨에게 계속해서 추궁을 했고요. 결국 정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 이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형인 A를 목졸라 살해했고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2013년 7월 3일 화성 동부경찰서는 31세 정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정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의 한 야산에서 수색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 A씨의 시신이 있었어요. 대체 왜 처형을 살해해서 이렇게 묻었을까요? 정 씨는 평소에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해서 말다툼을 했었고 그날도 홧김에 살해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발적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정 씨는 사건 당시 아내 최 씨와 함께 처가에서 살고 있었고요. 처형이었던 A 씨와 자주 부딪히고 말다툼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 관계가 좋지 않았었대요. 자, 근데 정 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하루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살해 전날 아내가 나한테 처형을 주기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냥 그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아내가 평소에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한테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그냥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경찰의 수사 방향에 혼선이 오겠죠. 이건 정 씨의 아내인 최 씨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술입니다. 이렇게 정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사망한 A 씨의 여동생인 최 씨의 범죄 공모 혐의를 조사해요. 최 씨는 살인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맞대요. 자주 싸우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냥 다른 평범한 자매들 싸우는 그냥 그런 정도였다. 언니를 뭐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말도 했었대요. 언니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되게 심하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이제 분이 안 풀리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이게 진짜 뭐 언니를 죽여라 이런 지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2013년 7월 13일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판단 불능이 나옵니다.
이때의 조사 장치는 기본적으로 땀, 맥박, 호흡, 혈압 이런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긴장감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검사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판단 불능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가 그랬던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가지고는 이 최 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고요. 정 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 부부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처형의 벤츠를 팔아서 1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정 씨는 이 돈을 자기가 아내하고 나눠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최 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경찰은 최 씨의 살인공모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당시에 언론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유독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피의자인 정 씨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프로로 활약한 바 있었던 농구 유망주 정상원 선수였던 겁니다. 당시 언론은 농구 천재의 처참한 몰락이라면서 앞다투어 정 씨의 범죄 행각을 보도했죠. 잠깐 이 정상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상원은 경복고 재학 시절부터 고교농구 순위 1, 2위를 다퉜던 선수였습니다. 키가 192예요. 거기에 시야도 넓고 스피드의 득점력까지 정말 다 갖춘 농구계의 천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에 입학한 후부터는 되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요. 일단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단체 생활이며 훈련 이런 거에 전혀 적응을 못했던 거죠. 훈련을 하다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냥 팀에서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학년이 되던 해에는 자퇴를 하게 됐죠. 그래도 워낙에 또 실력이 좋다 보니까 여전히 그를 탐내는 프로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대구 오리온스 팀이 정상원을 팀의 히든카드로 지목하면서 다시 코트에서 뛸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조차 본인 스스로 차버린 거죠. 아무리 실력이 되고 세상이 나를 원해도 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면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상원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훈련 과정에서 계속 팀을 이탈했고요. 술을 그렇게 자주 먹었어요. 분위기 떨어지기 딱 좋죠. 팀 분위기 흐리기 딱 좋죠. 이렇게 계속된 이탈과 비행으로 팀의 이미지를 망치다가 결국은 팀에서 방출이 됩니다. 재능만 있고 재능을 빛나게 해줄 의지와 성실성이 부족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되게 좋은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2006년에 새로운 팀인 울산 모비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는 3년간 열애를 했던 1살 연상의 여자친구인 최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하지만 군복무까지 마치고 팀에 복귀한 이후에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2009년에 또다시 팀에서 방출됩니다. 더 이상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죠. 2번 다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디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은퇴를 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직업을 갖지도 않고 수입도 없었고요. 그냥 처가에서 얹혀 살면서 정말 그냥 무능력한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간간히 대포차, 폐차할선 이런 일만 조금 했었어요. 처가에서는 사실 못마땅하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거기에 노력도 안 하고 들어온 복은 다 걷어차고 게으르고. 당시에 이 최 씨가 쌍둥이 언니였던 그 사망한 A 씨하고 상가를 운영했었는데요. 평소에도 이 상가 권리금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자주 싸웠대요. 거기다가 A 씨는 이 생활 능력이 없었던 정 씨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짐작이 가시죠. 얹혀 살면서 빈둥거리고 노력도 안 하고. 당시에 이제 A 씨는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근데 평소에 정 씨한테 그랬대요. 너 같은 놈 만날까봐 내가 결혼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이건 정 씨 주장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 없죠. 어떻게든 범인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최대한 진술을 하니까요. 분명한 건 이들 사이의 갈등이 꽤나 깊었던 건 맞습니다. 이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급기야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동생 최 씨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경찰에 의해 밝혀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건 당일입니다.
2013년 6월 26일 오전 11시경이었어요. 이날도 정 씨는 처형 A 씨와 심하게 말다툼을 해요. 거의 고성까지 질러가면서 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무시하는 말로 본인을 자극했대요. 그래서 처형 A씨에게 달려들어서 힘껏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190이 넘는 장신의 거구죠. 운동까지 했으니 그 힘을 여자가 이겨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A씨가 사망하게 됐는데요. 정 씨는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을 해요. 제일 먼저 사망한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그냥 뭐 바람 쐬러 갔구나, 여행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참 이런 사건 전달할 때마다 제가 좀 소름 돋는 건 죽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꾸미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뭐 어떤 법칙처럼 패턴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도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 씨는 A 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이틀 동안 자신의 차 트렁크에 방치했고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이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려서 태우려고 했었는데 이건 실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암매장이었던 거예요. 처가에서 9km 떨어진 경기도 오산시의 야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땅을 파고 구덩이 안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이 A씨 소유의 차량을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5일이나 나타나지 않는 A씨가 걱정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고 7월 1일 새벽에 아내 최씨가 경찰서에 가는 길에 정 씨도 나도 같이 가 이러면서 따라 나섰던 거예요. 결국은 이 벤츠 거래 내역이 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팩트를 들이대니 논리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었겠죠. 논리적인 설명이 곧 자백이 될 테니까요. 딱 보면 되게 허술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내인 최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했다는 식의 진술을 흘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형량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뭐 나름대로 나쁜 머리를 또 비열하게 굴린 거죠. 이처럼 지금까지 정상원이 벌인 행각들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또 지능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빤한 행동들을 합니다. 경찰을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최 씨가 살인교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정 씨는 계속 최 씨와 A 씨 두 쌍둥이 자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반복합니다. 2014년 1월 1심 재판부는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해요. 처형의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처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한 행위는 재질이 무겁다라는 양형의 이유를 밝힙니다. 정 씨가 바로 항소했거든요. 그런데 2심 결과가 이상해요. 다툼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된 거죠. 2014년 7월에 열렸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2심 결과 그대로 징역 20년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정상원은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요. 이 사건이 10년 전인 2013년 사건이잖아요. 이제 나오려면 10년 정도 남았네요. 남아있는 피해자 가족은 어떨까요? 형량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피해 유가족들이 범인이 출소한 이후에 보복 범죄를 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걱정의 정도일까요? 매일매일 지옥 같은 두려움에 살겠죠. 내가 이 나라를 떠야 되나?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했었던 사건인데 이호성 내모녀 살인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범행 동기나 결과는 좀 다르겠지만 이 두 사람 모두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요즘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주일에 3건이 넘는 사건들을 작가님들하고 또 구상하고 조율하고 완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의 사건 속에 나오는 살인의 동기를 보면 살인 자체가 이게 뭐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조금 열받으면 서로 치고받고 밀치고 이런 흔해 빠진 별거 아닌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새삼 막 더 놀랍고 이게 뭐야 싶은 거는 그냥 재판 결과 자체도 이 살인이라는 악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참작 사유를 인정해 주려는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면 현행법상 어느 기준 이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작에 대한 부분만큼은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재판부도 살인을 그냥 지나가다가 화나서 그냥 서로 한 대씩 치는 뭐 그 정도의 흔해 빠진 일로 여기는 게 아닌가 씁쓸하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013년에 발생한 농구 선수 정상원 처형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